승무패 32회차 현미경 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강원 대 전북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강원 쪽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에 여전히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K리그에서 득점 순위가 꼴찌인 강원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최근에 2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득점력은 다소 살아나는 모습이 있지만, 문제는 수비 축구를 지향을 하는데 리그 17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3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수비까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공격수 양현준 선수가 올 시즌 상당히 부진하지만 최근에 전북 상대로 3경기 2골을 넣고 있고, 올 시즌 유일하게 넣었던 골이 지난 경기 전북전 결승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공격수 박상혁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박상혁 선수가 선발로 기용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전북 상대로 4경기에서 2승 1무 1패에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는 강원이기 때문에 강원의 최용수 감독이 전북 킬러 면모를 또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김두현 감독 대행 체제에서 모든 대회 5승 2무 1패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이 송민규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으면서 후반전에 조커로 투입이 되는 문선민 선수 역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것이 전북이기 때문에 전북 특유의 짠물 수비가 역시나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페트레스쿠라는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14일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강원 원정은 김두현 감독 대행 체제에서 치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김두현 감독 대행 체제에서 5승 2무 1패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북은 금요일 기준으로 페트레스쿠라는 감독 선임 소식이 전해졌는데 공식 일정이 14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 강원전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은 김두현 감독 대행 체제에서 경기를 치르는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K리그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공격수 송민규, 문선민 선수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김도현 감독 대행 체제에서 후반전에 상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스피드가 뛰어난 문선민을 투입해서 재미를 보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의 실점 지표인데, 올 시즌 유독 홈 경기에서 후반전 실점이 7골로 상당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 축구를 지향하는 강원이지만 오히려 상대에게 선제 실점을 내준 다음에 무리해서 후반전에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추가골을 실점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이기 때문에 후반전 실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 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전북이 또다시 강원을 상대로 후반전에 문선민 같은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후반전에 득점을 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력적으로는 전북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 걸리는 점은 우선 최용수 감독 체제에서 최근 강원이 전북 상대로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전북과의 4경기에서 2승 1무 1패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는 강원이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강원이 후반 추가 시간 양현준의 극장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강원의 최용수 감독이 전북을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로 치면은 맨유 같은 청개구리 면모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상 불안할 때는 전북이 꾸역승으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믿을만 하겠다 싶으면 여지없이 승무패나 프로트에서 뒤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전북이 또다시 청개구리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북이 최근에 문선민 투입 이후에 후반전 공격력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홈경기 후반전은 득점이 10골로 많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 경기에서의 후반전 득점은 8경기 2골로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강원 쪽의 이변픽도 한번 고려해 봄직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가시반의 쇼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으로는 가시마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마가 시즌 초반에는 좋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승 2무 3패로 홈 경기 성적이 굉장히 저조한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홈에서만큼은 쇼난 상대로 6연승 무패를 달리고 있는 가시마이고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10경기 7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1리그 8경기에서도 5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제1리그 경기에서는 다소 무자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스 공격수 스즈키 유마 선수가 올 시즌 역시 리그 8골 4도움을 올려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한데 5경기 1승 1무 3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중에 하부리그 팀과의 컵대회에서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모든 대회 11경기에서 5무 6패 승리가 없었던 쇼난이기 때문에 가시마 원정에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쇼난 같은 경우에도 공격수 마치노 슈토 선수가 리그 8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에이스다운 면모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노 슈토 선수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업 공격수 스즈키 아키토 선수가 직전 컵대회에서 3골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쇼난의 핵심 수비수 스기오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공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쇼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제1리그에서 무승부가 6번으로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팀의 체급이나 분위기적으로는 홈팀 가시마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변수는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가시마가 페널티킥으로만 실점을 5골이나 내주면서 제1리그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킥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쇼난 같은 경우에는 제1리그에서 페널티킥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쇼난이 의외로 가시마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수비 집중력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가시마 역시 쇼난의 수비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와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올 시즌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가시마 역시 쇼난의 수비 허점을 충분히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쇼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수 스기오카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데 이 선수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력도 상당히 뛰어난 수비수이기 때문에 쇼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쇼난이 올 시즌 제1리그에서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고 가시마 역시 최근에 제1리그 3경기 연속 무승부를 캤을 정도로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시마의 주포 공격수 스즈키 유마가 있다면 쇼난에도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마치노 쇼토가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의 이변을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주중 컵대회에서 쇼난의 백업 공격수 스즈키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 역시 쇼난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시마가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점 역시 가시마의 배당이 다소 높게 책정이 된 것에 비해서 현재 가시마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린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단통픽 추천으로는 가시마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간바 오사카 대 도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바 오사카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J리그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중에 4부 리그 팀과의 컵대회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을 해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어쨌든 리그 경기에서는 2연승으로 다소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간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컵에서 도쿄와 두 번 맞대결을 펼쳐서 1승 1패를 거뒀는데 홈에서는 3대0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 자원인 후안 알라노 선수가 리그 4골 3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 베테랑 공격형 미드필더인 우사미 선수는 리그 6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알라노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그 16경기에서 32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다 실점 2위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고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도 최소 승점 공동 1등이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수비력이 실점이 12골이나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도쿄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 1승 3무 5패로 홈에서의 4승 1무 2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J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2연패 상대가 빗셀고베, 요코마리 최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였고 그 경기에서도 모두 2대3 한 골차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도쿄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주포 공격수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가 최근 리그 3경기 연속골 4골이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J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바의 특징이 바로 드리블 돌파가 강점이라는 것인데 사포로 다음으로 드리블링 포인트가 높은 팀이 바로 간바 오사카이고 특히나 간바 오사카의 핵심적인 선수인 우사미 선수 같은 선수들이 드리블 돌파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팀의 공격 스타일이 돌파에 의한 드리블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도쿄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가 제일 약점인데 올 시즌 도쿄가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만 10골이나 실점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바 오사카는 올 시즌 측면 크로스 패턴에 의한 득점이 3골로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알라노 선수가 올리는 오른쪽 측면 크로스의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은 간바이지만 그 크로스를 최전방에서 마무리해줘야 되는 최전방 공격수의 무게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간바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도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J리그에서 2연패를 당했는데 상대가 빗셀고베, 요코마리 최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였고 경기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고질적인 약점이 있는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J리그 홈발 랭킹 2등을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도쿄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정에서는 경기력과 성적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도쿄가 리그 3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 정도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고 도쿄가 최전방 공격수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가 최근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묵직함은 도쿄가 한 수 위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가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과 성적 하락 등을 고려를 한다면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이고 간바 역시 홈에서 수비력이 상승이 되는 수비 집중력 강화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가 나올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FC 서울 대 포항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인천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친 서울인데 그래도 포항 상대로는 최근에 7경기 4승 3무 무패의 천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더 뛰어난 올 시즌 서울의 모습이고 이 주포 공격수 나상호 선수가 최근에 리그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지만 최근 포항 상대로 나상호 선수가 4경기 4골로 킬러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같이 포항을 상대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격수 황의조 선수 역시 인천전에서 리그 8경기 만에 특유의 가마차기 중거리 슛으로 득점포를 가동한 것 역시 서울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난적 제주와의 홈 경기에서도 극장골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올 시즌 원정에서는 2승 4무 2패로 무승부가 늘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K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포항이고 공격수 이호재 선수가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최전방에서 특유의 뚝배기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고영준과 백성동도 나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이기 때문에 화력적으로도 전혀 밀릴 것이 없는 포항의 최근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FC 서울의 경우에는 대구, 인천같이 3백 수비를 기반으로 내려앉는 팀들을 상대할 때 압도적인 점유율과 슈팅 숫자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전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 상대 포항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포항이 서울보다 점유율이 57%로 높았을 정도로 포항도 맞불을 놓는 팀이기 때문에 서울 입장으로서는 포항처럼 맞불을 놔주는 팀을 상대했을 때 오히려 경기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압박을 당할 때 은근히 상대의 전방 압박에 고전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K리그 공식 통계인데 탈압박 통계 면에서 포항이 9위를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의외로 탈압박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상대팀을 압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맨투맨 마킹 시스템을 자주 애용을 하는데 상대가 최후방 수비에서 삼선 미드필더들을 향해서 공을 전개하는 1차 빌드업 루트를 봉쇄하는 것이 포항의 압박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삼선 미드필더 조합이 오스마르, 기성용 조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스마르와 기성용이 이 탈압박 능력이 K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미드필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스마르가 두 번째로 많은 탈압박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기성용 선수 역시 6번째로 좋은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맨투맨 압박이 쉽게 풀리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포항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포항 상대로 4경기 4골 킬러 면모가 있는 나상호 선수 역시 탈압박 능력이 좋은 측면 자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첫 맞대결에서는 FC 서울이 기성용 선수가 결장이 됐었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기성용 선수가 중원에 출전이 된다면 포항의 압박을 유려하게 풀어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광주전에서 포항이 패배를 당했을 때 광주가 포항의 압박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측면 수비를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게 하는 이른바 인버티드 풀백 전술로 재미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FC 서울의 안익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부임 초기 때부터 왼쪽 측면 수비수 이태석 같은 선수들을 공격 전개 시에 중앙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수적 우위와 빌드업에 가담을 시키는 이러한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잘 사용을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안익수 감독이 광주 포항전에서 힌트를 얻었다면 측면 수비의 중앙 이동을 통해서 포항의 맨투맨 압박을 유려하게 풀어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FC 서울이 포항의 압박을 역이용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포항 역시 유연한 전술 변화의 대가인 김기동 감독이 감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포항이 연이은 서울전 무승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기동 감독이 작정하고 서울전 맞춤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K리그 횡패스 통계인데 울산 다음으로 횡패스가 많은 것이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울산 다음으로 공격 지역에서의 전진 패스도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횡패스가 많은 것을 나쁘게 볼 수는 없는데 최근에 서울의 경기들을 보면 확실히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들을 공략함에 있어서는 점유율은 높은데 이렇게 횡패스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U자형 공격 전개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 과정에서 겉도는 측면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횡패스를 많이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단순한 공격 패턴이 많았던 서울이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FC 서울이 K리그에서 가장 많은 크로스를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서울이 크로스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 크로스를 전방에서 받아주거나 뚝배기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 타겟형 유형의 공격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가 많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효율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측면 크로스를 활용하는 팀인데 서울과 반대로 포항에는 최전방 공격 쪽에 이호재나 제카 같이 제공권이 좋은 공격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 재미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포항의 김기동 감독이 압박이 아니라 대놓고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구축을 한 다음에 FC 서울에게 U자 공격 전개를 강요를 하면서 측면에서 무지성 크로스를 유도를 해서 서울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제공권 지표를 보시면 FC 서울이 제공권 지표가 광주 다음으로 좋지 못할 정도로 높이의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서울의 크로스 공격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포항이 서울의 수비 뒷공간을 빠른 백성동, 고영준, 김승대 같은 자원들로 공략을 한다면 포항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승무패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데 현재 서울 쪽으로 투표율이 40% 이상이 몰린 것은 다소 많이 몰린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면서 포항 사이드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요코FC와 우라와의 경기인데 요코FC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공수 모두가 문제인 것이 요코FC인데 J리그에서 35실점으로 최다 실점 1등을 달리고 있고 무실점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라와전 상대 전적도 최근에 4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요코FC이기 때문에 양팀의 체급을 고려하면 요코FC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리그 16경기에서 13골 최소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요코FC이기 때문에 공격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주포 공격수 오가와 코키 선수가 리그 6골을 넣어주면서 활약을 해줬지만 최근에는 리그 8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라와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득점력은 그렇게 시원치 않지만 특유의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우라와이고 리그 15경기에서 12실점으로
최소 실점 2위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비수들이 가담하는 세트피스 한 방이 날카로운 것이 우라와인데 중앙 수비수 알렉산더 선수가 3골이나 넣어주면서 확실히 우라와가 세트피스 한 방이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 내에서 4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 외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은 우라와가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팀의 체급으로 보나 최근 경기력적으로 보나 우라와의 승리가 당연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요코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에게 다소 유의미한 데이터를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요코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1랑배 컵대회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라와는 간사이 대학과의 컵대회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연장전까지 치렀기 때문에 선수단의 전체적인 체력 면에서는 요코FC가 우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코FC가 J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무려 14골이나 될 정도로 J리그에서 측면 수비가 가장 약한 팀이 요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코FC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만 올 시즌 14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가장 약한 측면 수비를 보여주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라와 레즈가 측면 크로스 포인트가 최하위권을 달릴 정도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측면 공격력이 그렇게까지 날카롭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라와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빈도에 비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슈팅 전환율이 J리그에서 가장 높은 것이 우라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한 방이 강점인데 요코FC가 세트피스로는 올 시즌 5골만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5골이 적은 실점은 아니지만 요코FC가 35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 비중은 14.29%로 요코FC의 허벌창 수비력에 비해서는 세트피스 실점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라와가 올 시즌 원정에서 공격력이 더 떨어지는 지표까지 고려를 한다면 요코FC가 은근히 끈적하게 버티는 장면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요코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도 J리그에서 가장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우라와의 짠물 수비를 뚫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요코의 에이스 공격수 오가와 코키 역시 최근에 리그 8경기 한 골로 주춤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오가와 선수가 유럽 리그 이적설까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코FC가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우라와가 짠물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시즌 무실점 경기 6번 중에서 무려 5번이 원정 경기였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비록 공격력이 하락이 되지만 그만큼 수비 집중력은 훨씬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코의 빈공으로는 우라와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요코를 상대로 4연승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우라와이기 때문에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우라와 특유의 꾸역승은 나올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요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가와사키 대 산포이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고전을 하고 있는데 5경기 2승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홈 경기에서 2승 3무 2패로 굉장히 저조한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산포이로 상대로 최근에 7경기 5승 2무 무패로 굉장히 천정 면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 이에나가 선수와 왼쪽 측면 미야시로 타이세이 선수가 올 시즌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측면 자원들에 비해서 최전방 공격수의 마무리 무게감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와사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중에 하브리그 컵 대회에서 홈 경기 5대0 대승을 거둔 산프이로인데 산프이로 역시 J리그에서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용병 공격수 더글라스 비에이라 선수가 최근에 리그 5경기 한 골로 주춤하고 있고 플레이메이커 미츠타 마코토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산프이로가 만들어내는 기회에 비해서는 확실히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며 양팀 모두 팀이 만들어내는 공격 기회에 비해서는 다소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가 측면 자원들의 공격력에 비해서 최전방 공격수, 공격력이 부실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빅찬스 미스가 가와사키가 21회로 네 번째로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J리그에서 빅찬스 미스 횟수가 무려 28번으로 J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유효 슈팅도 6.3회로 산프이로가 가장 많은 팀인데 이러한 공격 지표에 비해서 산프이로가 올 시즌 넣고 있는 22골은 다소 아쉬운 골 결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값인데 산프이로가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값이 1.745골로 J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사포로보다도 오히려 기대 득점 평균은 더 높은데 기대 득점에 못 미치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프이로의 더글라스 비에이라 선수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고 플레이메이커 모리시마 선수 역시 8경기 2골, 플레이메이커 미츠타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산프히로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산프히로 상대로 7경기 5승 2무 무패 천적 면모가 있고 산프히로의 최근에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 난조까지 고려를 한다면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와사키 역시 측면 자원들의 무게감에 비해서 최전방 공격수의 결정력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고 산프이로가 J리그에서 최소 실점 4위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가와사키 역시 산프이로의 수비를 뚫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매치는 양팀의 명성과 공격력에 비해서 의외로 득점 자체가 많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수원 삼성 대 인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이 김병수 감독 체제에서도 분위기 반전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승 4패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올 시즌 홈 경기에서 1무 7패로 홈 경기 성적 꼴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5월 인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는 수원이고 최근에 인천 상대로 3경기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김병수 감독 부임 이후의 경기력 자체는 그래도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결과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1승 5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김병수 감독의 수원인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6경기에서 모든 경기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공격수 안병준 선수가 리그 5경기에서 4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력 자체는 향상이 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FC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5경기 2승 3무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무승부가 7번으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것이 바로 인천인데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무승부 비중이 현저히 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병 공격수 에르난데스가 최근에 리그 9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제르소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은포쿠와 김보섭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인천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광주를 상대로 코너킥으로 실점을 당한 인천이고 대구전, 대전전에서도 모두 세트피스로 실점을 당한 인천이기 때문에 수원의 세트피스에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공권 통계인데 수원이 인천보다 더 좋은 제공권 경합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이 전반적으로 제공권이 나쁜 팀이 아닌데 이상하게 세트피스 수비 조직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공권이 좋다고 세트피스 수비가 꼭 강한 것은 아닌 것이 대표적인 예로 시즌이 마무리된 스페인 라리가의 이 에스파뇰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면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최상위권의 제공권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세트피스 실점이 올 시즌 17골로 가장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스파뇰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양팀의 첫 맞대결에서도 수원 삼성이 인천을 상대로 이기재 선수의 왼발 프리킥 결승골에 힘입어서 수원이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유독 수원 삼성이 인천만 만나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9월에 수원과 인천이 3대3 무승부를 거뒀을 때도 당시에도 이기재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 코너킥 그리고 수비수 고명석이 동일한 장면, 비슷한 장면을 연출을 하면서 코너킥으로만 두 골을 만들어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인천이 수원의 세트피스에 또다시 당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뛰어난 수비수 델브리지가 최근에 2경기 결장이 됐는데 확실히 인천의 조성환 감독이 대구 같은 제공권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델브리지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델브리지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 수비수들 중에서 델브리지 선수가 가장 좋은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고 이 김동민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공권에 약점이 있는 김동민 선수 대신에 그래도 델브리지가 선발로 들어오게 된다면 인천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느 정도 높이적인 측면에서 저항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인천 상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2골이나 넣었던 수비수 고명석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결장을 하고 있는 것은 다소 아쉬운 면이고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불투이스라는 수비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은 수원에게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안병준이 최근에 김명수 감독 부임 이후에 리그 5경기 4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병준이라는 공격수가 제공권도 굉장히 준수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안병준 선수의 뚝배기 한 방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인천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에 인천의 공격수 김보섭, 제르소, 은포크의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1승도 없는 유일한 팀으로서 홈 성적 꼴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천의 무패 상승세를 고려를 한다면 수원 원정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고승범 선수의 유무에 따라서 경기력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고승범 선수가 후반전에 빠진 이후에 확실히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커버에 아쉬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고승범 선수가 최근에 연이은 선발 출전으로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만한 타이밍이고 특히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올 시즌 후반전에 실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후반전 실점이 17골이나 되는데 홈 경기에서의 후반전 실점이 무려 11골로 굉장히 많은 후반전 실점을 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 후반전 득점이 7골로 유독 원정에서 후반전의 득점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또다시 수원이 고승범 선수가 후반전에 빠진 이후에 중원 내에서의 활동량 저하가 나타난다면
인천 특유의 원정에서의 후반 공격력 집중력까지 고려를 했을 때 후반전에 인천에게 실점을 당하면서 경기를 그르치는 장면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6억 6천만 원이 이열된 축구토토 승무패 32회차 현미경 부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